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다만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로 인한 단기적 불확실성을 우려한 탓인지 다음 분기 가이던스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미국 FOMC 의사록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동반 상승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과 고용 전망이 약화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 중인 EU가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관련 정보를 긴급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관세 협상 국면에서 EU의 대미 투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며 전면전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하자 암호화폐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리플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리플은 2.46% 하락하며 2.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0만 7천 달러 지지선을 지켜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는 숨고르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해서 고꾸라졌는데요. 이때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당분간 보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시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이번에는 좀 독특하게 H20을 포함한 수치랑 포함하지 않은 수치 이렇게 구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시간외에서는 환호하는 모습 보였고요. 더불어서 오늘 아침에 장 마감한 이후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이 로보택시 관련한 속보가 있었습니다. 6월 12일에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 전해졌으니까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드디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함께 체크해 보겠고요. 두 번째 코너로는 코인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 개막을 앞두고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의논이 되게 될지도 함께 뉴스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Playing with Fire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해서 불장난을 하지 마라라는 과격한 발언을 내놓게 됐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좀 강도 높은 공습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러한 발언이 좀 나오게 된 건데요. 이번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취임하는 날 바로 전쟁을 끝내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지금 100일이 지나도록 전쟁이 끝나지 않는 데 대한 일단 그런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일단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의 그 부분은 자존심이 먼저 상했고 이 전쟁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푸틴 총리와의 어쨌든 푸틴 대통령과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일단은 그 부분도 자신이 지금 쉽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두 분 시진핑
주석과도 마찬가지고 푸틴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부분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전쟁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고 이 부분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이 부분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장난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대공습이 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제 어쨌든 메시지를 남기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러시아 쪽은 진짜 끔찍한 일은 제3차 대전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핑퐁 게임이 되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간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제 푸틴 총리에 대해서도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서 힘을 실어준 쪽이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실어준 쪽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사하는 분 이런 것 같아요. 나는 푸틴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으면서 푸틴을 상대할 수 있는 강경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보수 유권자들에 대해서 군사 안보 지지층에 대한 어떤 노린 강한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내면서 자신이 다시 한번 강경하면서 자신의 유권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어떤 미국 내 전략적인 피로감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단 정책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 이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끌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에 약간 미루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동시에 국제적 군사 개입을 신중하게 하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을 선호한다는 트럼프 특유의 어쨌든 힘에 의한 평화적 노선을 부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틴 내부의 정치적 균열도 약간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엔 정말 끝내야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디시전을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게 푸틴 대통령을 좀 핸들링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과격한 발언을 내놓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발언들이 앞으로 미국에 있어서 대외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강한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아서 힘에 의한 평화 전략을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유럽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뭐 동아시아 군사적 강경 오조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렇게 전통적인 동맹 이런 건 이제 다시는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서 무관심과 전략적 재편이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 EU 동맹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양자라든가 경제적 동맹 구조 개편이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국, 러시아 공격 억제 기조가 다시 강하게 된 것 같고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반도체, 에너지, 통신 분야의 지정학적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다시 한 번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중국이라든가 전략적 경제 이런 봉쇄망이 구축되면서 다시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개입은 줄이되 심리적 제재의 비대칭적인 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제재 대신에 사이버 작전이라든가 외교적 봉쇄가 다시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실리 외교도 다시 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동맹국의 방위비를 다시 증액하게 되면서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렇게 다시 같이 될 가능성도 있으면서 외교 핵심은 이제 가치가 아닌 거래 외교도 다시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 외교가 이제 힘 중심이 되면서 실리 외교도 하면서 고립시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가능성도 좀 있으면서 미국을 세계가 이제 통계하게 되면서 건드릴 수 없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래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힘을 앞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뒤로는 또 특사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어찌됐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나 이번 달 6월 안에는 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푸틴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뒤로는 또 이제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뭔가 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이제 국경하고도 많이 연계가 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마무리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복잡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미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테러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석유를 수입한 나라에 대해서는 500%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 가격에서도 변동이 이제 어제 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도 저희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AI 황제 귀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장 기다렸던 이벤트 중 하나가 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쪽에 들어가는 H20을 포함한 수치랑 포함하지 않은 수치 이렇게 구분해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매출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데이터 센터 측면에서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H20과 관련된 내용을 봤을 땐 좀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전반적인 실적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보다 이제 같은 기간 Y2Y를 보시면 69%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라이벌이라고 하면 뭐 라이벌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화웨이랑 약간 비교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화웨이랑 약간 비교를 좀 해보면 같은 기간 화웨이 실적은 전반적인 매출로 보면 이제 어쨌든 올해 이제 매출로 좀 보시면 화웨이는 38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올해 이제 4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럼 화웨이도 급성장을 했습니다. 화웨이 급성장했는데 성장기로 보면 같은 기간 Y2Y로 보면 전년 대비 9.5%이기 때문에 많이 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보다는 많이 성장했고 매출 면에서도 많이 급등하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이즈로 봐도 어쨌든 성장 기간도 보면 어쨌든 엔비디아가 많이 성장했고 크기로 봐도 어차피 크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쨌든 AI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크게 많이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분기 어쨌든 주당 순이익도 어쨌든 시장 예상치보다 어쨌든 3센트지만 93센트보다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어쨌든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부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화웨이랑 비교했을 때 어쨌든 중국 시장이 어쨌든 이 부분이 줄었지만 전체적인 사이즈가 많이 컸기 때문에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AI 부분이 어쨌든 급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데이터 센터 부분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크게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390억 달러로 전년 대비보다 7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인 459억 달러보다는 낮은 수치지만 어쨌든 AI 부분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AI에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수출 제한이 어쨌든 의미가 좀 약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H20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재고 평가 손실이 좀 큽니다. 45억 달러가 좀 있기 때문에 매출 손실이 25억 달러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바이든 정부가 막았기 때문인데 이런 부분에도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았는데도 어쨌든 이렇게 많은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가 좀 있어서 시간에 그래서 어쨌든 6% 정도 성장을 했고요. 지난 1월에 대비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을 회복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어쨌든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쨌든 GPU 블랙웰에 대한 게 수만 개를 도입을 했고 오픈AI가 전략적 파트너를 하고 GB200에 대한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한 성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이밍 부분에서 전년 대비 42% 정도에서 38억 달러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로보틱스가 72% 정도 증가한 5억 6,700만 달러 정도 이제 수익을 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매출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부분에서 어쨌든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AI 부분이 많은 성장을 했고 이 부분이 어쨌든 라이벌이나 많은 성장을 따라오는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향후에 이제 먹거리는 AI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된 게 아닌가라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AI가 새로운 인프라고 GPU가 신원유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을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 수출 차단에도 글로벌 AI 수는 더 강했다. 그리고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풍선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엔비디아의 젠수당 CEO가 예상했던 게 맞다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막는 게 아니다.
막으면 막을수록 하고 이걸 막으면 중국이 따라올 것이라는 예상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반도체는 이젠 단순한 GPU가 아니라 풀스택 생태계를 확장 중이라는 이 예상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주가는 숫자보다는 내러티브 구조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도 이 AI라는 부분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HBM에 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많은 부분을 따라가고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총 마진율이었습니다. 컨센이 한 70% 내외로 나올 것으로 좀 보였었는데 총 마진율이 71.3%로 0.3% 정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H20에 대한 비용까지 다 포함하게 된다면 총 마진율이 한 61%까지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컨콜에서 오늘 젠슨왕 CEO는 글로벌 시장 안에서 엔비디아 AI 인프라 수요는 상상 초월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글로벌 시장 안에서 지배력이 좀 튼튼하게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같은 AI고 이제 GPU라도 이 뭐라 그럴까 순도 면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AI나 GPU가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를 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AMD나 다른 AI나 GPU보다 완전히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나 봐요. 그리고 이제 평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쓰면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받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엔비디아 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이 GPU도 엔비디아 걸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비싸도 엔비디아 걸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쨌든 AI 인프라 공급망에서 독점적 포지셔닝이 너무나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부분 매출에서 전체 88%를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이제 AI 인프라에서 핵심 제조사에서 어떤 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GPU 제조사가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이 엔비디아가 이제 이 포식자로서의 어떤 약간 다른 칩 제조사로서 약간 다른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블랙웰 GPU나 GB200이나 뭐 NV링크의 네트워킹 칩은 서버나 연결망 수직을 포함된 제품군으로 이제 실적을 반영하면서 후발 기업자가 따라오는 어떤 진입 장벽의 어떤 그런 것들을 벽을 어떤 그 높은 어떤 뭔가를 설치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AI 어떤 반도체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는 표준 플랫폼의 어떤 OS 같은 걸 설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이제 흐름을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중국 내 리스크를 상쇄할 만한 공급망과 통제력을 과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번 실적은 이제 중국이라는 새로운 수요국 하나를 제외하고는 시장 기대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는 상황에서 이제 미국 중심의 AI 공급 체계가 이제 뭔가를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국가를 넘어서는 뭔가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젠슨왕 CEO가 이제 중국의 AI 시장은 미국을 사실상 닫혔다는 공식화 외에도 뭔가를 만든 생태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이제 뭐 세 번째로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이 독점적 파트너를 심화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을 정도로 이제 크게 성장했고 이제 막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후방 생태계가 통제를 통한 간접 지배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모리라든가 패키징이라든가 냉각 기술 등은 엔비디아 칩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서플라이드 체인지가 사실상 엔비디아 표준을 다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도 이제 이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우리들 산업은 이제 엔비디아를 따라잡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거를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파운더리 쪽으로 뭔가 개발하는 것처럼 요거를 따라가는 무슨 산업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산업도 개발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산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군을 만드는 게 개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뭔가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살펴보고 있고요. 컨콜에서 나왔던 다른 내용들을 좀 보면 게이밍 매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중동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일본 쪽에 세계 최대 규모의 양자 연구 슈퍼컴퓨터 센터를 개소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프로젝트 이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위성통신 기술 야심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라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때문에 그리고 내부에서는 애플 고유의 폐쇄적인 생태계 때문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협업과 또 견제 사이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대로 이제 애플이 위성통신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던 건 사실입니다. 뭐냐면 이제 애플이 지난 1년간 이제 위성통신 기반의 이제 메시지라든가 도입하면서 전 세계 위성 확보에 나섰는데 애플이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투자하고 이제 스페이스 활용 중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스페이스X는 최근에 애플 스펙트럼 확장을 신청하면서 FCC에 이제 직접 반대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측에 연동하기 위해서 협업을 벌였지만 애플의 소프트웨어 통제 정책에 이제 긴장을 심화시켰고 현재는 협업과 견제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견제와 충돌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태이고 이를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스타에 투자를 하고 위성 발사에는 머스크 스페이스 X를 활용 중인데 요게 이제 양측은 아이폰에서 스타링크를 연동하기 위해서 협업을 벌였지만 애플의 이제 소프트웨어 통제 정책에서 긴장이 심화되고 현재는 협업을 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 요게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밀고 당기는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성 서비스는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 안에서는 이제 애플을 사용하는 약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과거에는 통신 인프라는 중심이고 이제는 애플 구구가 같은 약간 투자하고 있는 약간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상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복잡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신 인프라도 이제는 빅테크 주도권의 싸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상태이고요. 통신과 소프트웨어에도 경계가 무너지고 통신 시장에도 자체도 플랫폼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시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애플 생태계에는 폐쇄성도 이제 기술 확장에도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쇄 생태계는 수직 통합도 무기가 되고 있지만 외부 인프라는 연동에는 확장성에도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은 iOS에도 이제 사용자가 통제가 명분이 되고 있고 외부에는 직접 연동이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페이스X는 더 이상 단순한 발사체나 공급체가 아니고 인프라가 플랫폼이 경쟁자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크는 사실은 협력은 수평 파트너지만 언제든 규제와 시장 점유율이 충돌되고 있는 약간 구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성 연결은 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기술력보다는 치열한 싸움이 통제력과 주도권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주 위성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도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스페이스 X랑 애플 사이의 갈등이 이렇게 좀 심각해지게 된다면 향후의 위성통신 시장을 바라봤을 때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플랫폼 중심의 어떤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데 위성통신이 단말기가 OS 중심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 사실은 이제 삼성이나 OS도 자사에 연동되면 속도를 내고 있고 위성통신 시장이 기술 주도권보다는 플랫폼 종속이 치열해지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통신 독점 중심과 이제 개방형 독점 중심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충돌이. 그래서 이런 갈등은 다른 통신사나 위성이 어떤 생태계로 선택할지를 결정하도록 만드는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성 대역폭의 어떤 주파수 경쟁이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스타링크가 생태계가 고립은 또 확장 기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스페이스X와 애플 사이에 있는 위성통신 갈등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인스타 그리고 왓츠앱의 미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 안에서 그 정점에 있는 메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왓츠앱 인수가 시장 독점 행위였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분사를 요구하는 역사적인 반독점 재판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번 기사는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독점 재판이 6주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 하나로 사실은 실리콘밸리 힘의 균형이 어쨌든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20년에 처음
제기된 소송인데 사실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을 2012년에 인수를 했고 왓츠앱을 2014년에 이제 인수를 했는데 사실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FTC가 이제 메타를 시험원 반독점법이라는 걸로 위반을 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증인을 하면서 문제를 삼았고 이 부분을 어쨌든 소셜 미디어에 어쨌든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서 경쟁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근에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어요. 메타가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고 판결은 어쨌든 이제 여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FTC가 승소를 할 경우에 이 부분은 M&A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 안에서 뭐 만약에 인스타가 만약에 메타에서 분리된다. 이거 정말 그리고 어디다 팔아야 된다. 그러면 메타의 인스타가 떨어져 나간다는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뭐 왓츠앱 정도가 떨어져 나간다면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메타에서 인스타가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글에서 유튜브가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일부 전문가들은 이걸 사실은 이걸 인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정말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사실상 그 테슬라를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디지털 시장에서 독점 정의를 재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무료 서비스 시장에서 어쨌든 데이터 지배력을 독점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FTC가 어쨌든 메타의 인스타 왓츠앱을 이제 흡수했다는 건데 잠재적 인수에 대한 것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부관 참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다는 생각이고 시장 정의 승부를 다시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좁은 시장과 넓은 시장의 생태계를 논쟁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어쨌든 정부가 다시 평가한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메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틱톡이나 유튜브 숏폼 같은 것들 광의적 쇼쇼를 우리가 그렇다면 다른 시장도 다시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도 다시 평가해달라. 그리고 테슬라도 다시 평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플랫폼 규제의 핵심 쟁점을 시장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플랫폼 기업들, 구글, 애플, 아마존도 큰 시장을 맺힐 수 있다는 거니까 이 평가가 향후에 다른 빅테크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성장의 방식이 또 규제의 방식이 되는 시작의 서막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위험할 수 있겠고 다른 기업들도 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는 지난 10년간 유망 기업을 조기에 인수하거나 경쟁을 자체로 이제 복제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여름에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도 M&A 방식이 향후에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시사하는 게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여름에 바뀐다면 향후에 M&A 방식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끌고 와서 지금 비판을 네네네네.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성공한 인수에 또 뒤늦은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미래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주게 네, 될까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제적 M&A 전략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FTC가 이 점을 이제 경쟁적 억제 핵심 증거로 지적하면서 잠재적 경쟁자를 사전에 흡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제 핏빛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G허브 액티비전이라든가 아마존의 아이로봇 같은 사후적 독점의 재평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이제 좋은 기업들 딱 봐놨다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큰 게 멜라녹스를 미리 가져온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라녹스도 사실은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멜라녹스를 가져왔다. M&A를 통해서 멜라녹스를 가져와서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 급성장한 거거든요. 그럼 멜라녹스를 이런 M&A를 해서 멜라녹스를 급성장했는데 멜라녹스를 그러면 M&A 가져온 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M&A 한 멜라녹스를 다시 가져가고 M&A를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M&A를 하지 말고 JV 합작법인 전략적 제휴, API 같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IV 같은 걸 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챗GPT가 지금 뭐 IV 같은 거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 아십니까? IV라고 이제 자기가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M&A를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했다가 만약에
하드웨어를 하기 위해서 좋은 IV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M&A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급성장해서 좋은 기업이 돼요. 나중에 M&A를 했다가 향후에 이걸 좋은 기업이 돼서 나중에 이걸 내놔야 되는 거예요. 큰 기업이 되면. 이런 것들을 안전하지가 않은 겁니다, 향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플랫폼 사업 구조 자체가 규제 리스크 확대가 되는 거예요. 메타는 단일 기업 내부에 서비스라든가 페북이라든가 메신저라든가 콘텐츠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직 통합해 왔는데 분사가 현실된 경우에 이제 플랫폼 자체가 해치될 구조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 네이버가 만약에 이런 만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라인 같은 걸 합병을 하면 라인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고 빅테크들이 이제 사업부라든가 수직통합이나 모듈화 같은 것들을 구조적 해체를 고민해야 되고 사업화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아니라 사업 통합 규제가 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이런 방향이 되고요. 데이터 통합이 알고리즘 연계가 규제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는 새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 연계라든가 이런 타기업의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 자체를 향후엔 전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을 통합하는 힘을 M&A 자체가 이제 거의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A 자체의 시너지를 전혀 발휘할 수 되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사실상 거의 독재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일단 선제적인 M&A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환경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SNS 빅테크 검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다른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라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보도되는 표현에 대해 검열의 책임이 있는 외국 국민에게 적용할 새로운 비자 정책을 발표한다라는 코멘트를 좀 남겼었는데요. 이번 발언이 시사하는 바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그 모두에 우리가 이제 자막으로 잠깐 잠깐 나왔던데 중국 유학생들을 이제 비자를 제한한다라는 건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 국무장관이 했던 거랑 약간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밤에 이제 잠깐 미국 기사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독으로 빨리 이제 보도를 드리는 건데 속보로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던 건데 뭐냐면 이런 거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SNS, 특히 X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곡 관리가 미국 내 나온 소셜미디어를 체포영장을 위협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특히 테크 플랫폼에 대한 글로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주권 침해라고 얘기하면서 외국 정부에 대해서 방문조차 금지하겠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메타는 이 법이 사실상 검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미 연방도 이제 DS에 과도하게 제약을 하는 발언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팩트 체크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있고 콘텐츠 방지에 대한 이전을 밝힌 바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이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를 이제 외교를 무기로 해서 공식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글로벌 콘텐츠 규제에 정면을 충돌하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충돌에 대한 어떤 전면인 게 아닌가, 미와 EU가 부딪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국의 테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본격화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미국의 디지털 표현을 자유와 기술을 주권을 보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국인과 관련해서 비자 제한 조치랑 거의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외국 검열에 비자 제한까지 정치적인 의도가 좀 숨겨져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조치가 미국의 표현의 자유를 좀 보호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나 또 인터넷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규제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 장치 역할을 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를 발생할 경우에 그 주체에 대해서 미국 입국 제한이라는 어쨌든 직접적인 외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국제 질서의 차원에서 억지력을 행사한 겁니다. 이건 사실은 이는 자국 내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미국 땅에서 발생한 표현 행위에 대한 어떤 세계적 보호를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의 허위 정보 표현에 대해서 어떤 뉴스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자신들의 어쨌든 강력한 어떤 콘텐츠 규제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국의 견제 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강력한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어쨌든 자신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미국의 어쨌든 자신들의 어쨌든 빅테크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인터넷 질서 재편의 무기를 선포한 게 아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랫폼 기업의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의 어쨌든 입지 강화 및 규제 우회를 움직임을 가속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타라든가 엑스라든가 알파벳 같은 미국 플랫폼 기업은 각국의 콘텐츠 규제를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유가 이거를 규제를 삼아서 뭔가를 관세라는 어떤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불편을 하면서 이런 거를 우회를 어쨌든 이사를 보호할 게 약간 제재가 좀 부족했는데 이런 게 좋은 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해외 규제에 맞춰서 어쨌든 방어막이 없었는데 요걸 통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국가별 검열을 거부하거나 어쨌든 요런 생겨서 요거를 통해서 어쨌든 제재를 하거나 방어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법무팀은 해당 규제가 미국의 어쨌든 자유를 침해하는가를 반박 논리를 삼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요걸 통해서 어쨌든 보호막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터넷 거버넌스를 통한 어쨌든 디지털 충돌을 위한 또 심화하는 이런 방법도 또 어쨌든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는 국가 간의 권한 충돌을 넘어서 표현의 어쨌든 자유라든가 국가 간의 질서 유지란 철학적 충돌을 전면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좀 더 글로벌 인터넷 질서와 블록화 가능성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까지 함께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는 3천만 달러 사기범 부부 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기 리얼리티 스타 부부라고 해서 크리스 리 부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방영됐던 리얼리티 프로그램 크리스 리 가족의 사생활로 이 부부가 굉장히 유명해졌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2022년에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면이 이루어지게 됐다는데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나요? 사실 뭐 엄청난 금액을 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남편은 12년형을 받았고요. 사실은 와이프는 7년형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은행 사기고 사실은 세금 포탈이고 허위 회계 자료를 제출했고 수익을 은닉했고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성실하게 노력의 결과가 아닌 거짓 문서와 사실은 탈세 결과라고 했고 사실은 줄리 크리스트 부부는 부정한 대출금으로 명품과 부동산과 고급 차량을 구매해서 이제 국세청을 속여서 수십만 달러의 세금을 했다라고 했고 방영된 리얼리티 부분에서 이제 가족의 사생활이라는 프로를 출연했었는데 사실상 수천만 달러를 속여서 사실은 2022년에 유죄를 판결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부를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어쨌든 사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 리얼리티 부분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제 수차례 자신을 활용을 해서 내가 사람을 구한다, 보수를 탄압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어쨌든 복귀할 경우 사면권이 법적인 정의를 확산하는 도구로 한다는 이유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면을 해줬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가?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어쨌든 사면권을 두고 사법 정의에 맞선 보수의 아이콘으로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비난을 계속 맞서고 있습니다. 시사점은 트럼프가 법률적 기준보다는 어쨌든 정치적 상징성과 문화적 연대의 사면을 삼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법 정의에 맞선 보수의 아이콘의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화 전쟁의 연장선상 사면권을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 부분은 리얼리티 쇼의 어쨌든 백인 중산층 그리고 기독교 보수층의 핵심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서 이들의 삶은 사실상 범죄 구제가 아니라 어쨌든 보수 문화권에 대한 공공방어권으로 좀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도도 중간 선거에 약간 그런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년도를 겨냥해서 사면권이 법적 정의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이제 사용됐다라는 점이 약간 강한 시그널이 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의 방어에 연계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제 약간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정치적 셀렉트가 좀 너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형평성보다는 정치적 진영 논리가 좀 많이 강하게 돼서 이게 좀 너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향후에 정치적 논쟁이 너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탈세 유죄 크리스 리 부부의 전격 사면과 관련된 키워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번 논란이 향후에 이제 미국 사법제도나 아니면 정치권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좀 주게 될까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도 뭐 그 많은 부분들이 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법권에 대한 정치적 회의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 신뢰도가 약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법 판결 자체의 이제 정당성을 흔드는 어쨌든 정치적 수사로서 유권자들에게
법원도 정치적이다. 그리고 정치도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보수층은 특정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 음모로 간주된 태도가 강화될 것 같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신뢰가 약화될 가능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충성에 대해서 뭐 충성하면 이제 어쨌든 사면 된다라는 게 계속 인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면권의 정치적 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법 규제가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면권이 원래 이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긴 하지만 이거를 정치적 보상이나 또 진영의 논리로 계속 이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그렇게 되면 사면권 제한이라든가 투명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면 자문기구가 강화된다라든가 대통령의 권한의 견제에 대한 제도가 시도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문제의 가능성까지 살펴봤고요. 6가지 경제 키워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을 위한 법안 준비에 본격 돌입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은 라스베이거스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지니어스 액트 처리 이후 비트코인 비축법이 추진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최대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루미스 의원은 현재 연방정부가 약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기밀로 분류돼 확인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는 지난 21일 상원 표결을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정안 심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월가의 보수적인 베테랑 트레이더 조시 맨델이 비트코인 ETF에 전격 투자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맨델은 최근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인 비트비 3만 5천 개를 약 210만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는데요. 평균 매입가는 59.98달러였습니다. 전통 금융권에서 채권과 헤지펀드로 명성을 쌓아온 맨델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매입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과거 가상자산을 규제 없는 위험자산으로 봤지만 ETF 출시와 규제 명확화로 인식이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지갑이나 키를 관리하지 않아도 SEC 규제를 받는 ETF라는 점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특히 매력으로 작용한 건데요. 실제로 비트비는 현재 운용자산 40억 달러를 넘기며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비트코인 ETF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맨델의 행보는 비트코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27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지난 3월 IMF와 35억 달러 규모의 대출 패키지를 체결했는데요. 그 조건 중 하나로 비트코인의 법정 화폐 지위가 철회됐고 정부의 추가 매입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이 조건과는 달리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매입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지갑 내 보유량은 6,101 비트코인에서 현재 6,189 비트코인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이는 약 6억 7,8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세계가 외면할 때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비트코인 전략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IMF와의 합의 조건을 넘나드는 엘살바도르의 행보가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FTX 파산 사태 환급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7일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FTX 파산 관리인은 두 번째 청산 협상을 통해서 일부 고객들에게 비트고를 통해 환급을 시작했는데요. 채권액이 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엔 20% 이자를 더한 120% 환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입금은 확인되지만 실제 자금 이체는 5월 30일부터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이번 환급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신원 확인 지연, 바하마 절차 등으로 여전히 많은 채권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특히 일부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 사용자는 환급 절차에서 제외돼 있어 추가 지급 일정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한편 FTX 전 임원 중 캐럴라인 앨리스는 모범수 감형으로 2026년 5월 석방될 전망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채권자들의 환급보다 먼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핀테크 스타트업 월드머니가 결국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27일 크립토폴리탄 보도에 따르면 월드머니는 우크라이나 내 군사적 제한과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에게는 자금 인출을 권고했고요. 몇 주 내로 플랫폼을 완전히 닫을 예정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월드머니는 다양한 은행 계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앱으로 시작을 해서 이후 암호화폐 결제 카드까지 선보였던 업체인데요. 러시아와의 전쟁 장기화와 규제 지연이 스타트업에 큰 타격을 준 겁니다. 실제로 이달 초 암호화폐 지갑 업체 트러스티 플러스도 우크라이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유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전쟁과 세금 정책 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현지 기업들은 점점 사업을 접는 상황입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가 개막한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슈빌에서 열린 컨퍼런스 직후 비트코인 가격이 7만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까지 30% 넘게 급락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사 QCP 캐피털은 이벤트에 따른 단기 변동성에 대비한 움직임이라며 다시 30% 조정이 온다면 비트코인은 7만 7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흐름이라며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의 막바지에서 시장은 변동성에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이후 비트코인 흐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앞서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더리움은 올해 2분기 들어 40% 넘게 상승하며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웃돌았는데요. 디파이 확장과 기관 수요가 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특히 그레이스케일 이더 신탁의 할인율 축소, 선물 거래량 증가 등이 시장에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 통계상 4분기에 강한 흐름을 보였던 만큼 하반기에도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모두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실사용성이 높은 블록체인 자산으로 NFT와 DApp 생태계 확장,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미카엘 반 데포페는 이더리움이 곧 3,0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보며 주요 저항선은 2,500달러와 3,600달러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하반기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스탁포인트 시간입니다.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경계감이 좀 짙은 상황이었습니다. FOMC 회의로 공개도 있었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였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H20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방했다는 이런 공개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5%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까지도 가졌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장 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을 보자면 굉장히 또 강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을 합치면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점은 또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670선 돌파하면서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는데 특히 반도체 투톱 강했습니다. 좀 선 반영이 된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도 강했고요. SK하이닉스도 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또 폭발적인 시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잖아요. 이런 반도체 랠리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어제 선반영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고 이미 예측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현재 5%에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죠. 실적이 그만큼 좋았다는 건데요.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이 7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AI 쪽이 건재하다는 걸 확인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의 실적은 이제 과거 실적이죠.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보면 이 중국에서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칩에 거의 버금가는 칩들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의 실적까지도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어제의 경우에는 IT 업종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IT 업종들만 올라간 건 아니고 IT 업종과 더불어서 자동차 섹터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이 많이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총 상위주들이 움직였던 이유는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의 기대치는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은 실적은 아직 모르는 상태였고요. 결국은 이제 유럽에 대한 관세 이걸 철회하면서 결국은 유예시켰죠.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 어제 상승으로 또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속보가 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상호 관세의 발동에 대해서 권한 남용이라는 이제 최종 판단을 내렸다는 이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이제 국내 증시에도 역시 호재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의 흐름 일단 뭐 상승으로 미국 어제도 올라갔지만 오늘도 역시 추가적인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상호 관세 제동이 좀 걸렸다라는 상황 속보 전해드리면서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랠리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삼성전자 1%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또한 2% 상승 흐름 보여질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린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은 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아침에 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도체 설계에 사용이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관련 주에서는 미국에서 시놉시스가 10% 폭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볼 때 파운더리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파운더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하지만 생산하지 않는 기업, 바로 설계 쪽을 담당하는 회사를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도체 팹리스 기업들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시놉시스가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미국의 시놉시스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필요사 AI 관련주들, 역시 필요사 AI도 이와 관련된 팹리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 또 이제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LX 세미콘 같이 이 팹리스 기업들이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미국에서 결정된 사안이지만 미국에서 결정됐다는 건 다른 나라들도 따르라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팹리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또 만약에 접근하실 때는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퓨리오사 AI 또 팹리스 기업들에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입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유력한 상황인데 사실 지금 이 성장률에 대한 우려 지금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원래는 지금 경제 성장이 지금 굉장히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하를 못했던 이유가 바로 환율의 문제였어요. 4월 달에 환율의 고점이 1,487원입니다. 이 당시에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면 환율은 1,500원을 넘어갈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우에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조금 안정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거 뭐 달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1,300원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기에는 환율에 대한 걱정들보다는 아무래도 경제 쪽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경기 부흥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을 푼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래서 유동성이 풀리게 된다면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 금리에 연동되어 있는 부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 은행에서 빚을 진다든지 대부분 다 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자체는 결국은 이제 대부분 기업들한테는 좋은 현상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IT 기업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한테도 역시 호재겠죠. 특히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가 시행됐을 때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업, 이제 업황을 꼽자면 결국은 건설주가 좀 유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주들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건설주의 흐름이 좋았던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이겠죠. 두 번째는 새로운 정권이 교체가 됐을 때 만약에 초기 집권 당시에는 인프라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만큼 자금 집행을 많이 하고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된다면 건설주한테는 좋겠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는 전반적인 기업들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뭐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IT라든지 이런 기술 위주의 이런 기업들도 좋겠지만 먼저 봐야 되는 건 건설주의 흐름이 조금 더 앞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건설 쪽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수혜주 쪽으로 건설 쪽 짚어 주셨습니다.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도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선과도 연결시켜서 또 이 점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전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선을 앞두고 투자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틀이 또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대선 전후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 대선 관련한 종목들이 좀 있죠. 보통 대선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대선 거의 임박한, 이 선거에 임박한 그 시점에 보통 이 기업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에도 역시 그랬고요. 이번에도 역시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런 게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선 이 선거 기간에 가까울수록 테마주들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종목들 누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관련주들은 차익 물량들이 수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막바지에 한번 탑승을 해서 수익을 내볼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다가는 결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물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선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번에 물리면 또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선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올라간다 이 기간 동안에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주에 올라간다면 차익 물량들을 차익 실현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좀 어제 또 눈에 띄었던 종목들 중에 2차 전지주를 굉장히 또 잘 갔습니다. 테슬라 상승에 대한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요. LFP, 이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 6% 갔고요. 에코프로비엠이 9% 폭등하는 흐름까지 가졌습니다. 굉장히 또 2차 전지주들이 다시 반등을 한 거는 좀 반가운 상황인 건데 2차 전지주도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주들의 경우에는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물려있기 때문이에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도 이제 하락하고 중간에 자리를 잡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2차 전지가 이제 캐즘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캐즘이 아니라는 게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장기간 지금 현재 침체기에 빠져 있고요. 대부분의 실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가 경영상에 복귀한다라는 이런 이벤트성 재료가 좀 강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뭐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 역시도 상대적으로 작아요. 하락 대비했을 때.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엔비디아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 영향이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먼저 어제 우리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오랜만에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장 분위기도 어떨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78% 상승하면서 269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9% 상승하면서 73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반도체 투탑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애프터마켓에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AI 칩에 대한 수요가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역시나 국내 반도체주들도 훈풍 받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면 0.5%가량 상승하면서 56,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냉매 없는 차세대 냉장고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홍콩에서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세계 최초로 상장이 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오늘 2.6%대의 강세 나타내면서 21만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 모멘텀 받아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와 HBM4 12단 메모리 공급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장안에서 좋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0.4% 역시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어제 장에서 좀 많이 올랐던 만큼 오늘 장안에서는 0.8%가량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공장에 LFP 배터리를 생산한다라는 소식, 생산 라인을 설치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어제 장안에서 좀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또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차세대 중저가 배터리 개발에도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KB금융 오늘 0.1% 빠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다시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0.72%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장에서는 2차 전지나 반도체처럼 조금 저가 메리트가 있는 업종들에게 다시 시세가 쏠리다 보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조금은 고가권에 있는 업종들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안에서 0.6%대의 매수세 다시 몰리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함께 1에서 2%가량 상승세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3%, HD 현대중공업도 1.5%대 상승해주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건너가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과 HLB, 제약바이오주들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미국 특허청에 제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소식은 또 다음 달 초에 결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키트루다 SC 출시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이 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HLB도 3%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HLB는 계속해서 가남 신약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오늘 0에서 1%가량의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펩트로는 1.5%대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1%대 강세 보이면서 로봇주들도 조금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 포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어제 장안에서는 많이 쉬어갔던 미용 의료기기 테마가 오늘 장안에서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0.7%가량 상승, 휴젤은 0.6%가량 올라와 주면서 사실 휴젤은 어제 장에서 두 자릿수의 낙폭을 기록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저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ABR바이오는 1.3%가량 낙폭 그리면서 7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29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 0.8% 상승하면서 연고점 계속해서 돌파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0.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 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팔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떤 분위기일까요? 네. 일단 어제 미국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제 미국 선물 지수가요. 지금 현재 1.7%가 넘게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7%, 그리고 S&P 선물 지수가 1.4%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그 효과가 이 그 증시 분위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제 또 하락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막상 지금 현재 수급이 지금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300억대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선물 쪽도 매도, 그리고 옵션 포지션도 오늘 매도 쪽으로 방향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관 쪽에서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 아침에 딱 올라갔긴 했지만요. 이 상승을 좀 유지하기보다는 아마 좀 상승폭은 줄이면서 좀 빠지는 모습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IT 쪽에서 보면은 삼성전자도 올라갔다가 좀 살짝 흔들리고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상승폭이 좀 있긴 한데요. 그런데 2%대에서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이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출 금지에 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반도체 팹리스, 이 설계 쪽을 담당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시놉시스뿐 아니라 엔비디아도 반도체 설계 쪽이고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역시 반도체 설계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의 어떤 이 뉴스들이 선물 지수만을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사실 미국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올라갔을 때 그냥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한번 조정이 또 올라가다가 이러다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랠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도 상승 여력으로 보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세인 자세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엔비디아 호재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2.4% 상승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팹리스,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지는 게 지금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설계 관련된 명령 때문인지 이것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주식을 사놓고 걱정을 안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그만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놓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올라가다 또 꺾이고 올라가다 꺾이고 하다 보면 결국 수익이 났다가 기다렸는데 또 손실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올라가고 최근에 많이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해서 영원히 잘 나가고 영원히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지난해 6월달, 7월달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아직까지 계속해서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히 또 하락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졌지만 결국은 이러다가 또 하락으로 계속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장기로 간다면 좀 길게 가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좀 떨어져 있을 때 사놓고 올라가면 파는 이런 전략들이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은 계속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들을 찾아서 계속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갈 때는 팔고요. 그리고 또 빠져 있을 때는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지금은 장기전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순환매는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올라갔을 때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포지션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이 사실 어제 2차 전지도 잘 갔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좀 하루 만에 또 일일 천하로 끝난 걸까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이 로보택시 출시일을 또 공개했습니다. 6월 12일로 결정이 된 건데요. 이럴 때 이 자율주행 쪽으로 차라리 좀 전략을 돌려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율주행 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자율주행하고 사실 2차 전지 쪽 관련주들하고는 사실 좀 별개긴 한데요. 지금 이제 근데 미국의 테슬라 기업 자체가 자율주행 쪽과 2차 전지 같이 또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들 분명히 또 가져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 자체도 역시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큰 호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MD스테크라든지 또는 MC넥스 또는 세코닉스, 인포뱅크, 유니캐스트, 텔레칩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과연 미국에서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사실 근데 우리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과연 테슬라가요 로보택시를 출시해서 완벽하게 주행을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이게 좀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동안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이 기술 자체도 결국은 사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로보택시 역시도 사고가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처음에 이제 주행을 시작했는데 뭔가 사고가 또 터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음 달 날짜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요. 이 날짜도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해서는 단발성 어떤 재료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요. 이로 인해서 국내 스마트카 관련주들이 과연 또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좀 의문점이긴 해요. 그래서 스마트카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정말 장기전으로 가지 않는 이상 지금 당장 오늘 한번 사보고 해볼까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은 재료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로보택시 출시일이 공개는 됐지만 좀 단기적인 시세는 얻을지언정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렇게 관세 무풍지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엔터주였습니다. 근데 어제 엔터주들의 시세가 장중에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어떻게 반영이 되려나 보니까 오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SM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디어유나 이런 것도 잘 갔었는데 이럴 때 조금은 숨고르게 할 때 오히려 담아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주들은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관세 무풍지대, 그리고 또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들, 네.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을 또 끌어올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 한계가 있어요. 이 기대감이 현실로 반영이 되고 실적으로 확실하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대부분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까지의 기대감들이 주가에 반영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이 기업들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부진할 때도 올라갔었어요. 그렇다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외국인들의 입장이나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만약에 이제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것 같고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살까를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더 올라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 잘 날까?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싼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는 보통 원래 엔터주들은 대부분 기관 쪽에서의 수급이 많이 들어왔던 섹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엔터주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만 시세가 좀 올라갈 때 매도를 하는 또 급락이 나왔을 때나 이럴 때는 이제 매수해서 단기적인 대응들만 좀 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을 때 차라리 싼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건 어떤 섹터로 보면 될까요? 건설 쪽일까요? 아무래도. 건설주도 사실 최근 들어서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지주사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주사들의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밸류에이션, 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그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PBR이 0.6배 정도 수준에서 또는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0.4배 정도, 3배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경우는 결국 이제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 지금 이제 다음 정권에 대해서 기대치를 좀 가지실 때 싼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시선을 또 돌려서
보는 것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본다면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IT라든지 이런 종목들 우리가 PBR의 기준이 아니라 사실 이런 종목들은 PER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보거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IT 기업들이 좀 싸요. 현재로서는 그동안 조정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사실은 가장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저점을 좀 만회하고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국내 IT 기업들 역시도 좀 같이 이 시점에 맞춰서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IT 쪽으로도 모멘텀 살아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받은 중요한 아침 열렸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강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는데 수급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는 이제 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효에 대해서 일단은 좀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우호적인 소식일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큰 산을 하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이제 미국 본장에서도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나타나며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좀 급격하게 나왔었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본장 마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의 숫자들을 확인을 하고 여기에 플러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 위법이다라는 어떤 판결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 시장은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이제 나사 선물 증시도 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또한 출발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다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수급의 연속성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지수의 등락률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강력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지수가 왜 올라가느냐?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 외국인과 이 기관 투자자들 중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는 선물 쪽에 조금 더 집중하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누가 다 받아가고 있느냐? 네. 바로 기관 투자, 그러네요. 특히 금융 투자가 다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핑퐁핑퐁하면서 지수는 좀 땡겨주고 있지만 현물 증시의 수급이 그렇게까지 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좋은 건 좋은데 도대체 왜 내 계좌에는 큰 변화가 없을까라고 네.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미국 증시가 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 속에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 중 후반부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도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 초반인 지금보다는 더 시간이 흘렀을 때 뒤에 가서 더 흐름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 먼저 보면 오늘 1위 종목이 SM입니다. 어제 텐센트 관련해서 주주 변경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중국 쪽에 SM이 진출하기가 더 쉬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고요. SM은 오늘도 12만 8,200원, 지금 500원까지 일단은 약보합으로 좀 바뀌어 있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담아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투톱 흐름은 어떨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전히 3위 종목,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눈에 띄는 게 또 2차 전지네요. 어제는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삼성 SDI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 어디가 저점일지 도대체 바닥이 어딜지 궁금하실 텐데 시간 허락하면 여기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삼성 SDI랑 LG 엔솔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LFP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 K배터리가 북미에 깔린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어제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오늘 또 다시 내려요. 그래서 LFP 관련된 뉴스가 이 정도 무게감이었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들고요. LFP 생산 설비를 짓는다 하더라도 비아디는 또 가격을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내리고 있는 거를 이걸 통해서 좀 극복할 수 있나? 캐즘을 극복할 수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들을 딱딱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2차 전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없어요. 상황이죠. 일단 왜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느냐. 일단 첫 번째, 공장을 증설하거나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앞에서 벌이가 괜찮으면 괜찮은데 앞에서 지금 벌이가 안정치 않고 일정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돈을 쓰겠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이렇게 되면 그렇군요. 삼성 SDI처럼 포스코 퓨처엠처럼 우리도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 높지 않겠는가.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 LFP 배터리의 이제 BYD 가격 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선제적으로 가격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앞단에서 수요가 너무나 커서 혹은 경쟁사와의 어떤 이 경쟁 구도에서 이겨내기 위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네. BYD도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지어야 되고 가격도 사실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들어가는 돈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LFP 배터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LFP 배터리보다 기술적으로 상위 호환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NCM 배터리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LFP 배터리는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 또 가격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태양광 패널이죠. 우리나라도 태양광 패널 기술 세계 수준이지만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굉장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려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배터리도 만약 그런 구조로 흘러갔었을 때는 관련주들의 주가가 더 올라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계속 받쳐져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또 2차 전지에 대한 구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거래량 그리고 이제 오늘의 거래량을 꼭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할 때는 최근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붙은 상승이 나온 기업을 저는 추리는 게 맞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퓨처임일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오늘 만약 조정세로 끝났을 때 거래량 없이 조정이 나왔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조정에도 거래량이 만약 붙어서 차익 매도 물량이 프로그램적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면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 부분들은 산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기술적인 흐름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자, 바닥이 어딘지를 쉬 예단할 수도 없고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주가 흐름 체크하시면서 거래량이 얼마나 붙은 채로 움직이는지가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400억 원 정도 수주 소식 있었을 때도 한 2%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체코 계약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로 미뤄질 수 있다라고
않나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어제는 좀 살짝 쉬어가나 싶었는데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다시 또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4.65% 상승하고 있고 아랫골이 달리면서 지금 말아 올리는 모습입니다. 일단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나기는 해서 상승의 피로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느껴질 때가 되지 않았나, 목에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거든요. 네.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빠르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지만 없으신 분들이 덥석덥석 막 공격적으로 그러게요.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가격과 부담이 되는 최근의 상승 곡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은 오히려 앞서 앵커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체코 원전 수주가 좀 지연이 된다라는 네. 이야기의 출렁임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가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체코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변동성을 보일 때가 언제든지 기회였거든요. 네. 저는 하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체코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제 원전을 하고자 하는 나라가 체코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와 AI 시대에 맞춰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시급하다라는 것을 그렇죠.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만약 그런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 그런 노이즈는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서 지금보다는 만약 외부적인 요인에 이제 따라서 하락 조정이 나오게 되면 저는 그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그렇죠. 쭉 보니까 저는 4개 기업을 한번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와 BHI는 원전 플러스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수주 그쵸. 전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한전 기술이냐 한전 KPS냐라고 봤었을 땐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한전 KPS가 더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신한울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네.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정비, 점검 이쪽에 특화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진, 엔텍까지 한번 총 4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체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그때가 기회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제를 봤을 때 어제는 BHI도 그렇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둘 다 음봉 마감이었거든요. 그럼 이럴 때가 기회라는 말씀이에요? 어제는 특별한 뉴스는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크게 줄 만한 거래량이 좀 붙는 조정이 나올 때 저는 그 공포감을 혹은 그 불안함을 이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제 조정은 사실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엔비디아 실적 보고 가자. 그런 어떤 시선들이 많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이제 반도체 쪽으로는 수급이 붙었고 그동안에 대신해서 올랐던 쪽이 이제 조정이 나왔던 날이라 어제의 기준보다도 저는 오히려 체코가 연기가 되었습니다라는 뉴스 때문에 만약 하락 변동성이 보이면 그때가 타이밍일 수 있겠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붙는 조정이 나왔을 네. 때가 더 중요하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테마 3가지 살펴볼겠고요. 첫 번째 테마는 지금 반도체 자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번에는 H22 있고 없고 구분해서 좀 실적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곤 있습니다. 전략들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열어보시죠. 두 번째는 신재생 쪽입니다. 앞서서 확인해 보니까 풍력 쪽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고요. 태양광 쪽도 봤을 때는 한화솔루션이 3.8% 정도, HD 현대에너지도 2.6%로 강세 보이고 있고요.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풍력 쪽도 미국에서도 이제 뉴욕 앞바다 프로젝트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까요? 마지막은 바이오입니다. 일단 오늘은 나이백이 가장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죠. 섬유증 치료제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6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나이백 지금도 상한가에 묶여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아스코 관련 이벤트도 5월 30일 현지 시간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6월 3일에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관련된 종목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부장님 반도체부터 체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고 H22 있고 없고 구분해서 나왔는데 H20 포함하면 사실 EPS랑 그 기대했던 총 마진율은
예상치보다는 좀 덜하게 나온 네.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본부장님의 평가 어느 정도 점수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 이것보다 더 나쁘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런데도 저는 꽤 괜찮게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호퍼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에서 블랙의 아키텍처로 지금 넘어가는 과도기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그럼 이런 어떤 변화기를 맞을 때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율에 대한 문제, 그게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EPS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네. 이제 안 그래도 블랙의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발열에 대한 이슈가 작년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만약 실제 호퍼에서 블랙의 아키텍처로 넘어왔을 때 과연 그 전에 보여줬던 수율을 블랙의 아키텍처가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불확실성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EPS를 보면서 결국 엔비디아의 기술은 진짜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꼈기 때문에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결국 이제 시선이 중국 시장 쪽으로 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공교롭게도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야기에 또 제동을 걸어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과 별개로 또 시장 전체적으로 또 온기가 지금 퍼질 수 있는 상황이라 네.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여전히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엔비디아가 강하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했을 때는 SK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근데 SK하이닉스를 보고 있노라면 과거에는 한미반도체였지만 최근에는 한미반도체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 오히려 이러한 흐름들이 PSK라든지 아니면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장비주 쪽 혹은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DI라든지 테크윙 쪽으로 좀 몰려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쪽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이미 포트에 여러분들이 한 종목씩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오늘 여러분들이 느낄 감정은 뭐냐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쉬어감은 좀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섹터를 좀 보신다고 하면 액침 냉각 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삼성전자에서 심심치 않게 굉장히 기술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공조기업을 인수한다라는 뉴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는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라는 뉴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지금 호퍼에서 블랙엘로 넘어갈 때 엔비디아도 SK하이닉스도 발열에 대한 관심도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발열을 직접적으로 잡을 수 있는 부품이라고 알려져 있는 칠러를 생산하는 기업 GST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에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충분히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GST뿐만 아니라 한중 NCS라든지 아니면 KN소가 같은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공조 기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은 GST이기에 저는 GST를 한 번 더 체크를 할 지금의 시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지난 4분기와 올해 1분기 많이 들려왔던 이야기가 이거죠. 아웃풋이 아직 크게 없는데 인풋이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인풋도 과하지 않다라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아웃풋이 나오는 속도가 갑자기 레버리지가 붙는 것처럼 확 지금 늘어났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실생활에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 주변에 이제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접근성과 확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IT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과도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실적이 나온 건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좀 주셨고 어제 이제 주가 흐름이 미처 이제 선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덜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액침 냉각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컨콜 내용 중에서도 젠스방 CEO가 AI 인프라 수요 상상 초월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는 키워드를 잡는다면 일단은 HBM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침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를 봤을 때는 반도체 설계용 미국에서 있는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에게 대중국 수출 금지 명령이 같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H20 통제한 것처럼 이제는 설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까지도 같이 좀 통제를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시선을 좀 바꿔서 이게 중국을 정조준하는 거라면 마찬가지로 우리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나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파운드리 쪽이 약하죠. 그러니까 설계 쪽이
뭐 우리나라 안에서 좀 싸움을 붙여보자면 여기저기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많지만 네. 이 기업들을 세계 시장에 내놓아서 세계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뉴스에 따라서 정말 미국이 중국을 규제를 했을 때 반사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술이 월등히 높다 보니 미국이 중국 규제를 한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주 잔고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다른 기업들 대비 아직은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또 온기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수급 쏠리는 쪽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살펴봤고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 등 꺼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는 신재생을 좀 볼까 합니다. 이전에 본부장님께서 태양광이랑 풍력 비교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는 풍력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태양광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엠파이어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다시 이제 가동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네.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풍력에 대한 뷰가 좀 바뀌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바뀌긴 바뀌었지만 그래도 태양광과 풍력을 비교를 해놓으면 태양광이 훨씬 더 월등히 앞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태양광은 지금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 지금 현재 공장을 가지고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모두 공정을 자체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를 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풍력 같은 경우에는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일부 특수 목적에 맞는 부품만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 해당 산업에 이제 키를 쥐고 주도할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풍력주도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는 태양광 쪽을 더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쭉 둘러보니까 사실 조정이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 뭐 많은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몇 개 없습니다.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수소냐인데 수소는 좀 제외하고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태양광 쪽은 여전히 매수의 기회 풍력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태양광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의 개인적인 의견.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고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결국 여기서 생산된 전력을 우리가 필요한 공장으로 이송시켜주는 전력망에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흔히 말하는 송전망과 이제 배전망. 이거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굉장히 큰 금액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산업이고 여기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이 가온전선, 대한전선, 대원전선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을 보면 전선주들의 흐름이 제법 괜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여기가 왜 그러느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력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야 되는 이 케이블도 이제는 많이 어떻게 보면 개선이 돼야 된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에 저는 앞으로는 전력기기만큼 전선주들의 시대도 한 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에 저는 만약 신재생 에너지를 보시는 분들은 시선을 조금 더 확대를 하셔서 전선 관련주들도 같이 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신재생과 전선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오늘 전선주가 강합니다. 가장 강한 건 지금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북미 중심에서 수주 잔고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목표가 올라온 높인 리포트다 아침에 좀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LS는 5%, 대한전선은 한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신재생 관련해서는 올라왔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또 정책 모멘텀이 좀 그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면 중요하게 빠르게 해야 되는 일들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될 거고 그중 첫 번째는 아마 관세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신재생이 이만큼 관심받아서 올라온 배경에 정책 모멘텀이 있었다면 네. 만약에 관세 협상으로 시선이 많이 가게 돼서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러한 조정은 이미 받고 있었다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는 더 사도 괜찮고 기회다? 저는 지금도 기회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관세 이야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을 때 가장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하나솔루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태양광 쪽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인 정책 모멘텀을 받는다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크겠죠. 하지만 이제 또 관세 이야기를 네.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하나솔루션이 또 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태양광 쪽들이 더 유리할 수 있고 저는 지금도 괜찮고 만약에 조금 찝찝하다. 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데 그냥 이대로 잘 넘어갈까? 나는 한번 크게 시장의 변동성이 나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SK 이터닉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쪽은 태양광, 풍력 플러스 ESS 에너지 맞아요. 저장 장치까지 모두 또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라서 이 기업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일 수 있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SK 이터닉스라는 종목까지 같이 좀 주셨습니다.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이미 받고 있는 구간에 있었다라는 말씀도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는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불 들어오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도 살펴보시면 코스피 1% 넘는 상승 보여주면서 2698선 지나가고 있고요. 2700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코스닥은 0.54% 강보합권의 흐름에서 73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704억 원, 그리고 기관은 1,3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또 개인의 경우에는 지금 2,000억 원 넘게 지금 팔아치우면서 현재 좀 지수의 상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60억 원 가까이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 352억 원, 그리고 기관은 130억 원 가까이 물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인데요. 코스피에선 현재 증권이 3.5%로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기계도 3.3%, 건설업도 오늘 3.1% 강합니다. 오늘 기계장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몰리면서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보험까지도 2%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 코스피 시장 활기를 좀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통신업 0.2%가량 빠지고 있고요. 의약품도 0.1% 넘게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에서도 건설업종이 강합니다. 2.8%대의 강한 매수세 몰리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지건설이나 동신건설처럼 이런 대선 후보 관련한 건설주들이 오늘 장 안에서 좀 급등세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비금속 1.6%, 운송 장비 부품도 1.4%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하락하는 업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화학은 0.15% 빠지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기 소폭이지만 0.06% 하락하면서 오늘 흐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거래대금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체크해보면요. 현재 1위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5%가 넘는 현재 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장에서는 그동안 잘 갔던 원전 섹터들이 다 함께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체코원전 관련해서 체코원전 계약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함께 떨어지는 모습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위와 3위 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모멘텀 SK하이닉스는 받아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0.18% 빠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조금 등락을 오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어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담아갔던 종목이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오늘 장 안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55,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오늘 상승 모멘텀 받아가면서 21만 원 선 딱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로는 현대건설 차지하고 있습니다. 6% 가까운 상승세. 오늘 장 안에서 대형 건설사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좀 떨어졌었지만 오늘 장 안에서는 3%대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86만 원 선 터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대금 상위 1위로는 신한 제16코스펙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 60%대 급등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에 새롭게 상장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렇게 역시나 5월 들어서 신규 상장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나타내는 거 오늘까지도 지켜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3,2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나우로보틱스처럼 로봇주들도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빠르면 3년 안에 국내 가정에 보급될 거라는 전망 나오면서 로봇주들 강세 띄고 있는데 나우로보틱스는 또 동남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조금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 상지건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기 대선 사전 투표가 오늘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물 관련주 또 정치 관련주들 급등세 나타내고 있고요. 상지건설도 이런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20%의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에코플라스틱도 이런 정책 관련해서 그런 탈플라스틱 공약과 모멘텀 함께 받아가면서 13%대 급등세 함께 실현해내고 있고요. 실리콘2의 경우에는 이런 K뷰티 쪽 강세를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4%대 상승 그리고 지금 46,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현재도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는 파란불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장 초반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매수세가 조금은 옅어진 모습입니다. 현재 1%는 넘기지 못한 채 0.96%대 강보합권에서 21만 원 선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래도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오늘 오후장까지도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조금 다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빠지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0.19% 상승하면서 조금 엇갈린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는 LFP 배터리 모멘텀으로 인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강한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6%나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장 안에서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0.7% 빠지면서 28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30만 원 선에 도달하기에는 조금 많이 못 미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안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중공업처럼 조선과 방사는 역시나 잘 가는 흐름이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조금 눌러주는 흐름이 포착이 됐었지만 오늘은 다시 한번 되살아나는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도 좋습니다. 오늘 전차 군단 현대차는 1.13%, 기아는 더 큰 상승폭으로 2%대 강한 매수세 몰리고 있다는 점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건너가 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움직임 체크해 보면요. 조금 빨간불이 듬성듬성 나타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이 오늘은 알테오젠과 HLB처럼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은 그래도 빨간불 켜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테오젠 1.5% 상승, HLB는 3.15%로 더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젤이나 클래시스, 삼천당 제약처럼 일부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에코프로는 양전에 성공했습니다. 0.12% 다시 한번 빠지게 되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쉬어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까지도 오늘은 그 LFP 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옅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1.7% 강세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로봇주들이 일어선 모습도 포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이 개장 때 매도였다가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덕분에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9개월 만에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어제 선반영이 좀 있었던 탓인지 삼성전자는 약보합으로 돌아섰고요. SK 하이닉스는 현재 강보합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